보겠습니다. 분양 실적부터 볼까요? 분양 실적 뭐 볼 것도 없이 연간 민영 아파트 분양 실적이 뭐 23년 1월, 9월이 폭망이다. 근데 이 수치는 조금 잘못된 게 뭐냐? 이 분양이 10월부터 12월까지도 나오는데 이렇게 누면은 23년은 뭐 이 정도가 전부로 보이는데 한 20만 가까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적다 분양 실적이. 분양 실적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뭐 이런 거 갖고 왔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인허가 뭐 계속 줄어든다 뭐 착공도 계속 줄어든다 분양도 계속 줄어든다 준공은 좀 했네요 23년에. 그래서 뭐 인허가가 나오고 보통 입주까지 보통 3년인데 이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를 더 더해야 돼요. 근데 요 최근 추세가 요 공사비 이슈랑 뭐 분양을 미루거나 이런 것 때문에 여기다가 또 플러스 알파를 더해야 됩니다. 예,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요 착공 같은 경우가 있고 분양 같은 경우가 있고 준공이 있는데 뭐 착공 같은 경우는 한 2.5년 정도 이제 보시면 되고 분양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허가가 나오고 착공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한 70% 정도는 이제 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착공에서 분양까지는 거의 한 90% 이상 간다고 보시면 되죠. 뭐 90에서 95%. 뭐 분양하고 이제 준공하고 입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허가가 줄으면은 착공이 줄고 당연히 착공이 줄면 분양이 줄고 분양이 줄면 당연히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올해는 왜 줄었을까? 그 상반기에 시장이 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공사비가 계속 오르고 이러니까 입주를 이제 입주 물량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착공 물량도 줄어들고 또 돈이 안 되니까 인허가 물량도 줄어들고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악재가 호재다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안 좋잖아요. 공사비 오르고 뭐 정비사업 지금 지연되고 뭐 말들이 많은데 지연되는 게 투자자나 뭐 이렇게 가격이 오르길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 당연한 게 아니 뭐 만드는 사람이 없어지면은 근데 그분들이 왜 안 만들까? 돈이 안 되니까 안 만들고 남는 게 없으니까 안 만드는 건데요. 그분들이 안 만들면 이제 가격이 오릅니다. 뭐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장기적으로 전세 가격 상승을 이끌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뭐 가볍게. 이게 뭐 이렇게 좀 흐린데 향후 1년 집값 등락 전망 이거를 뭐 조사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현재보다 오를 것이 더 많아졌어요, 이제. 어, 현재보다 내릴 것은 이렇게 되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재밌는 게 여기가 가장 폭이 크잖아요. 작년 10월, 11월이잖아요. 그 11월 17일이잖아요. 가장 내릴 게 많다고 했을 때 사야지 먹을 게 많다. 이게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똑같은 게 주식의 명언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시장의 시체가 널려 있을 때가 투자할 가장 좋은 기회다. 이거 부동산도 똑같은 거예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사야지 먹을 게 많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블로그에 글을 하나 썼는데 그 하락론자 형님들이 열심히 이제 또 유튜브 하시면서 막 하락한다고 다 망한다고 떠들잖아요. 그분들한테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라는 짤을 써놨는데 왜냐면 이분들 덕분에 좋은 물량이 나오는 거잖아요. 좋은 물량이 나오고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사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 제가 좀 이제 제가 살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저는 어떤 글이나 영상을 봤을 때 뭐 그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투자로 돈을 벌어봤나 뭐
나한테 저 글과 영상이 도움이 됐나 이런 거를 많이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글 위주로 보고 영상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제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하락론장님들 영상이랑 글을 잘 안 보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봤고요. 그러니까 뭐 주택 비중 요거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요 주택 데이터 이렇게 뭐 써놨는데 요게 이제 유주택자, 무주택자 형님들 이거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유주택자가 56.24%로 조금 더 많아요. 근데 특이한 게 쫙 보시면은 다 유주택자가 많은데 이 무주택자가 이제 서울이 더 많습니다. 이게 조금 특이한 거고 울산 같은 경우가 유주택자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주택자 이상이 유주택자 중에 6.8%, 2주택자가 19.3%입니다. 요거 보고 딱 뭘 알 수 있죠? 이분들은 별로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다 한 표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 전체에서 이렇게 나눠 보면은 무주택자 43.8, 1주택자 41.5잖아요.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이 3.8%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적폐죠. 이 적폐, 투기꾼 이렇게 해도 돼요. 왜냐면 3.8%이기 때문에 100명 중에 뭐 1000명 중에 38명이잖아요. 그럼 이 표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괴롭혀도 되고. 그러다가 이제 2주택자는 뭐 11명쯤 되는, 110명쯤 되는 거죠. 110명? 그러니까 2주택자는 좀 챙겨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정책을 보면은 보통 때는 이 무주택자나 1주택자만 챙기는 거고, 시장이 좀 안 좋아져갖고 이제 좀 사주세요. 좀 이럴 때는 요 2주택자까지 손을 벌리는 거고, 더 시장이 안 좋으면 요 3주택자한테 좀 더 사주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요새는 요 2주택자까지 좀 대접을 해주죠. 예, 취등록세, 그 다음에 뭐 종부세 이런 측면에서 2주택자까지 대접을 해주기 때문에 3주택자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역지사지를 해봐야 되거든요. 역지사지를. 정치인들 입장에서 정책을 어떻게 필까? 당연히 무주택자, 1주택자만 챙기는 거고 이 사람도 이제 괴롭히는 존재죠. 그래서 지금 추세는 2주택자까지 접대를 해준다.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는 2주택자까지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봤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뭐 이런 거 뭐 체증식 이런 거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저번 아마 라이브에서 어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써보셔라 이렇게 썼는데요.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에는 체증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체증식이 뒤로 갈수록 이자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는 부담이 엄청 적어요. 근데 우리가 이 대출금을 다 갚을 게 아니잖아요. 그걸 다 갚을 리가 없잖아요. 막 30년, 40년인데. 이사 가면서 그거 갚고, 딴 데로 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젊으시면은 이 체증식으로 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근데 이 체증식이 국가에서 나오는 상품에만 있어요. 이 특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이런 거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해서 집을 매수하시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거죠. 왜냐면 아파트나 자산의 가격은 결국 오르고, 이 대출 금리는 고정값에서 점점 떨어지는 구조군요. 왜냐면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이 체증식을 항상 이제 있으면 사용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거 이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인데 보시면은 체증식이 초반에 내는 금액이 제일 적어요. 총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일 유리하다. 그래서 체증식을 항상 사용하셔라. 예. 근데 이게 대부분 은행에 보면은 주담대 상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자기네들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도생 인허가 이거는 정부 정책을 보면은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공급. 그러니까 이제 뭐 급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오피스텔이랑
빌라, 단독, 뭐 다가구 이런 거를 원 장관님이 다 죽여놨어요. 공시 가격의 126%까지 뿐이 못 올리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 시장이 지금 다 죽었습니다. 시장이 다 죽었는데 얘네는 지금 이제 괜찮아요 아직. 물론 얘네도 거래는 잘 안 되는데 전세는 좀 맞춰지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원장관님이 그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는데 시장이 안 좋고 한데 그러니까 공급이 많이 안 풀리고 한데 공급이 많이 안 풀릴 때는 요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부터 많이 줘가지고 이 좀 생색을 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30평짜리 한 개, 그러니까 100평, 90평 땅에다가 90평 연면적에다가 뭐 30평짜리 한 개 짓고 그 다음에 뭐 10평짜리 9개 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어 이거 3개죠? 30평짜리 3개? 이러면은 밖에다가 말할 때는 아 우리 이제 9개 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거 이제 얘기 안 하잖아요. 어 3개 졌다 9개 졌다 얘기할래? 그럼 9개 졌다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많이 진단 말이에요. 요번에도 똑같게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정책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게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 인허가 실적 보면은 서울 8,200개고 23년에 2,032개잖아요. 뭐 전국 단위로도 폭망했고 지금 시장이 아파트 시장만 좀 살아났지 올해. 이 단독 다가구, 뭐 오피스텔,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다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안 좋으니까 인허가를 안 하죠. 돈이 안 되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만들어봤자 안 팔리면은 안 만들겠죠. 그러니까 인허가 실정이 지금 이 모양인데 이 정부에서 이쪽을 이제 풀고 있고 계속 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형주택을 많이 질 텐데 이게 우리한테 암시하는 게 뭐냐면 시장이 지금 이렇게 쭉 폭망하다가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뭐 제가 이거 나이키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이키가 어쨌든 되고 있긴 한데 이게 만약에 이제 제 말처럼 계속 이렇게 오른다고 쳐봐요. 그래서 정고점을 뭐 내년 6월, 7월에 제가 뭐 트라이 할 거라고 뭐 1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이 소형 주택을 점점 많이 질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10평대 아파트를 사면은 별로 안 좋다는 뜻입니다. 얘네랑 경쟁이 붙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가 되면 이제 공공으로도 더 많이 짓거든요. 뭐 임대주택도 더 많이 짓고 하기 때문에 지금 25평 이상 그러니까 5구죠. 방 3개, 화장실 2개 이런 걸 사는 게 결국 유리하다. 그래서 안전하게 살려면 뭐 34평, 84 사는 게 좋고 그게 아니면은 25평을 사는 게 좋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기 뭐 대충